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일반인입니다. 한참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 물건들을 수출할 때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처음부터 발품 팔아가면서 일했습니다. 몇 개월씩 중국에 나가 있고 몇 개월씩 일본에 나가 있고 몇 개월씩 동남아에 나가 있었죠. 요즘에야 저처럼 무식하게 직접 외국에 나가면서 발품 팔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아직까지도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일해야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저만의 철칙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 1년의 절반은 외국을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내를 많이 못 도와줘서 참 미안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는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줘서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은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방학이 되면 제가 해외에 나가는 일정과 겹칠 때 몇 주 정도는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점점 아이들이 커지면서부터는 막상 해외에 가봐야 집에 있어야 하고 답답하니 이제는 같이 안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게 여행이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아직까지 이런 생활이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백화점을 많이 가거든요. 백화점 가면 작은 거라도 꼭 하나씩은 사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이럴 때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러면서 점수 따고 그러는 거지요. 아내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그런지 서로 간의 믿음도 강한 편이고 아주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 보니 제 친구들이나 아내 친구 구분할 필요 없이 서로 잘 알고 지낸 만큼 가깝습니다. 학교도 전부 다 근처였고 제 친구 중에는 아내와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닌 놈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 둘만 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고 왜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잘 알고 친한 것 같은지 괜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를 견제하듯이 제 아내랑 더 친한 척하는 그 꼬라지가 참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랬다면 더 질투심이 느껴졌겠지만 저하고도 벌써 30년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절 친한 사이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놈 와이프랑 그놈 저희 부부까지 같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아주 가끔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에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나오면 둘이서 붙어 앉아서 장난도 치고 끌어안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서로 부부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철구지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면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적당히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은근히 즐기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 괜히 더 짜증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놈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웃으며 어울리는데 저 혼자서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 왠지 속이 좁은 남자처럼 보일까 혼자서 참고 있습니다. 친구만 아니었으면 강하게 말렸겠지만 저보다도 더 가까웠던 친구인데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달 저녁 먹을 때 아내한테 넌지시 말을 꺼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 사이라지만 그렇게 부둥켜 안고 노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라서 장난이 심한 것뿐이라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하지만 그 말도 늘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을 무려 3개월간 외국 출장 업무를 끝내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를 같이 마시기 위해 친구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고 평소 같았으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기분 좋게 모여서 술을 마셨을 텐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냉랭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나만 모르고 있는 기미를 있다는 기분 아십니까? 뭔가 저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기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가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은 많았죠. 아무튼 그날따라 아내도 반응이 영 별로였고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또 혼자만의 오버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분위기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이 안 좋다며 그놈 부부는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별일 없다면서 다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찝찝한 기분은 계속되었지만 그 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내와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잊혀졌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나가면 그나마 일이 좀 여유로운 편이지만 한국에만 들어오면 일이 참 많습니다. 밀린 서류 업무도 많이 해야 하고 세금 신고나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도 많죠. 그날도 평소보다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 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그 친구가 말다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 전에 냉랭했던 술자리가 생각났고 제가 모르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도 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조용히 차 뒤로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친구 녀석이 제 아내에게 왜 요즘 피하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들어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마다 아내와 그 친구 녀석이 부부처럼 지낸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안 만나주니까 그 남자가 제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좀 더 침착하게 이 상황을 녹음하고 곧 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놈을 바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욕을 했습니다. 아내와 그놈은 엄청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제가 녹음까지 다 했으니까 숨기지 말고 똑바로 다 얘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시치미를 뗐지만 제 폰에 녹음되어 있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그놈이랑 제 아내랑 중학교 동창회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줬던 그때 동창회 모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와도 된다고 허락해준 것이었는데 그때 그 동창회에서 둘 다 술을 진탕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로 갔고 그렇게 둘이서 처음으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김에 저지른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서로 조용히 그때 그 사건을 덮기로 했는데 그 후로 저 몰래 둘이서 몇 번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고 그러면서 바람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오기 얼마 전부터 한때 친구였다고 생각했던 그 정신 나간 놈이 점점 제 아내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애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에게 같이 있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놈을 달래서 보내거나 그것이 안 되면 같이 나가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더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친구 녀석이 도저히 집에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놈이 제 아내에게 집착하면서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결국 아내가 그만 만나자면서 헤어지자고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믿어달라고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도 제 아내는 저놈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건 맞지만 바람을 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마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 나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일단 그놈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냈고
제가 듣고 본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더러운 놈과 제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아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놈 와이프의 요구대로 의미도 없는 각서와 지장을 찍고 그놈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부부가 돌아간 이후에도 제 아내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와이프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일하고 아내에게 명품도 많이 사주고 애들 잘 챙겨주라고 집에 돈도 많이 보냈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데 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화가 삭혀지지 않아서 장인어른께도 전화를 드렸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리며 따님을 데리고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박스를 구해와서 아내의 짐을 다 담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욕을 마구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너 같은 딸을 키운 게 부끄럽다고 너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으니 아까 그놈이랑 붙어먹고 살던지 길바닥에 나가서 굶어 죽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 아내 편을 들지 않고 따끔하게 혼내는 그 모습이 약간은 통쾌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내 편을 들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거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 일단 따님 데리고 나가셔서 밖에서 때리시든 처가에 가셔서 때리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있는 박스를 챙겨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컸기에 대충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다녀오니 아내는 집에 와 있었고 저녁상을 차려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도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놈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지,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그놈이 집에 들어오게 하였고 어떻게 내 친구였던 놈과 온갖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럼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역으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술집도 갈 수 있고 솔직히 없어도 다니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정말 당신은 자기한테 미안한 행동 안 했냐고 따지길래 내가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접대를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다니더라도 이따위 일을 만들 만큼 행실을 개판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여자를 아내 앞에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마시고 놀지는 않았잖아요. 아내는 처가에 돌아갔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이혼만큼은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면서 자기들 때문에 아빠의 선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 그놈 와이프는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놈과 함께 있었던 제 아내의 모습에 안 시달릴 수 있을까요? 평생 생각날 만큼 힘든 일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긋고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기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 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 시기에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더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전역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전역을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을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경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타령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아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을 잊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던 건 아시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혜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 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것 같이 굴었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내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 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 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 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속에 남을 사람은 단 2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 아내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저는 올해 막 34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방의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는 2살입니다. 아내가 27살 때 저를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는 장녀이고 밑으로 처제 한 명이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교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는 아내는 특히 처제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처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거든요. 지방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는 아내는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건지 항상 동생을 싫어했었죠. 그에 비해 사실 저희 집안은 아내 집에 비해서 더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소기업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못마땅한 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처제도 아니라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가 쪽팔린다며 처제의 코를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저랑 사귀면서도 동료 보육교사가 클럽에서 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로 교제 당시에는 몇 번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가라고. 나는 내 생활에도 만족 중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 사귀자던 그녀였죠. 저도 그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허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헤어진 것을 헤어진 거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던지라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다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처제는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독한 여자 이미지였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처제는 생각과 다르게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한 여자였기에 아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7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혼수는 따로 안 하고요. 그 돈이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준 돈 이렇게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전세 구했었고요. 그리고 처제가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편 직업은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연신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또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며 칭얼거리더군요. 그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이처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더 잘난 처제보다 모자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대우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처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하다 싶으면 그걸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초조함과 짜증이 날을 갈수록 점점 늘더군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모든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의 임신 소식을 기뻐하시며 반찬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노예같이 아내를 모시면서 아내의 임신 기간을 함께 했고 기다린 끝에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4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는 심심하면 친정집에 내려가더군요. 갓난 아이를 보기가 힘이 든다면서요. 이제는 돈벌이도 제가 외벌이로 바뀌었던지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최대한 일을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를 위해서 아기도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몸이 힘들다며 한 번씩 내려가던 게 이젠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한 번, 2번이야 저도 따라가고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내가 내려가서 자신은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제가 따라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자 한사코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처가를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건지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간다며 말하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아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니 장모님이 머뭇거리시더니 사실 아내가 육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로 아내가 깔아둔 핸드폰 분실 추적 기록을 따라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치가 그 동네 번화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고 받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좀 쉬지도 못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끈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클럽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역시나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남자들 여자들 무리와 한 곳에 섞여서 놀고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 남자에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성질을 내자 남자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이 여자 남편이라니까 이 여자 유부녀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고 아내 친구들도 짜증난다며 그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술이 좀 깼는지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며 여긴 왜 왔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여기가 너가 말하는 집이냐고 장난치냐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이걸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분위기만 다 조진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제가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다 오시고 아내 타일러서 그건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듯이 집에 와서도 잔인장모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한 번 논 거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랑 못 지낸다고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넌 나랑 신뢰라는 걸 깨버린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이나 다니는 년을 내가 뭘 믿고 아내로 믿냐고 했습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네가 봤니? 네가 봤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더군요. 장인은 저한테 너무 흥분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딸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밤이 늦어서 꼭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심어진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혹시 설마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서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처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갈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 부르라며 난리치길래 바로 얼굴에다가 검사 결과가 담긴 종이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지금 우는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바람펴서 남의 아들 임신하고 나한테 그 유세를 그렇게 했던 거였냐고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네 아들 맞다고 계속 우기더군요. 검사 결과는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임신 초기에 임신 소식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우울해하고 초조해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차후에 들어보니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처음 만난 남자랑 실수로 했는데 그 뒤에 임신이 되었고 제 아이인지 그놈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바람폈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몸 좀 추스러지니 다시 주말마다 내려가서 애 맡기고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제낀 거죠. 혼인 취소 소송도 알아봤지만 이 더러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사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녀는 끝내 저 무섭다며 안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설명을 하였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도 돌려줬고 결혼기간도 짧아서 남을 것도 없었고 아내의 위자료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다 줬고요. 아들이었던 남의 아들 그래도 정은 줬었는데 참 서럽더군요. 웃긴 건 아내년도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 들고 정말 한 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소식 들었더니 애는 장인 장모 아이로 들여놓아서 두 분이서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음식점인데 지금은 처제와 단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말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변 누구보다도 착하지 못한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약골의 얼굴도 못난 탓에 저도 모르게 학창시절 내내 왠지 모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된 것도 처음 짝사랑하게 된 여자에게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짝을 바꿔서 앉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짝이 되기만을 항상 바래왔었고 결국에는 제 바램대로 제게 설렘을 주던 그녀와 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저 혼자만의 행복이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 주제를 파악 못했었나 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마칠 시간에 견출지를 건네어 주다가 실수로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른 피하듯이 하더니 더럽고 짜증 난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30 초반이 될 때까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를 않고 살았죠. 물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갔고 나름대로 저와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은 너무 굳게 닫혀서 열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남들처럼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와닿지 못했었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빠짐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심으로 꿈을 꾸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는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을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고 봤더니 사장이 기어코 직원들의 임금도 다 떼먹고는 야반 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는데 솔직히 이 업계가 많이 불안한 건 맞았죠.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떼인 거라면 크게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사장과는 형 동생 하면서 제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공사했던 곳에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미뤄졌다면서 급하게 융통한다며 제게 3천만 원을 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돈이어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제 성격에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동인 제게 거의 유일하게 친형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환장할 노릇인데 직원들은 제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다그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도 공검으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빚쟁이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설득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나도록 사건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놈은 오랜 기간 동안 도주를 계획했던 건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고라도 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지갑만 챙겨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싶었고 전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기분이 너무 신난해서 생애 처음으로 펜션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하고는 소주만 연신 들이부으면서 청승 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저기요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갑자기 들린 여자 목소리에 어버버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 2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이 웃겼던 건지 웃음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왔는데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깝다면서 혹시 해산물 좋아하면 좀 나눠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란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소심했던 성격인지라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준 해산물도 같이 구우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펜션에 묵는 사람들이 저와 그 두 여자밖에 없는지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뻘쭘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해산물을 줬던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오신 거냐며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심심하시지 않냐고 괜찮으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합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 짝사랑했던 여자 이후로 처음으로 제 눈에 너무 쏙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그러자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둘은 친자매였고 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흘 정도를 예약한 상태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그러면 지내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먼저 손을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숙맥처럼 쭈뼛거리며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두 자매와 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괴로움을 삭히려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운 게 다 잊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제 이상형의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충을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절함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끝 마치게 되었죠. 다음날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민망해져서는 만나면 인사를 먼저 건네야 하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무심하게도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더니 그녀는 반갑게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행하러 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냐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어색한 인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잊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취한 나머지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싶었고 괜히 여행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어제 했던 말은 잊으라고 말하며 재밌게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키우더니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두 자매와 저는 여행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저는 같이 붙어 다니며 매일같이 여행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정말 꿈만 같던 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두 자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포옹을 하면서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외롭게 살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남은 여행을 보내는데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괴로움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지낸 시간들 덕분에 괴로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녀를 또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되었죠. 평생 혼자서 살다가 연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하던 제가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밝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잘 가셨는지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히 여행 잘 마쳤는지 궁금했다고 되물어 봐주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게 되었고 어차피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잡은 뒤에 통화를 끊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했던 건지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 시간에 그녀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또다시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갔던 거지 고백을 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 이상은 떠보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남들에겐 힘들다고 하던 장거리 연애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한들 그녀를 매주 볼 수 있다는 건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간 이어갔고 그녀 덕분에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잘 이어갔고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따라서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제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아내는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구나 다 예쁘게 봐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또다시 부도가 나면서 저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들었고 막상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힘들어하던 중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서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아내가 모르게 직접 발품 팔아서 새로운 식당 자리도 알아보고 양식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에 흥미를 잃어서 직장에 다니는 건 그만하고 당신과 처제를 도와서 가게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한참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그러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날은 작지만 예쁜 식당을 열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안했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아내도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옮기는 게 불안했고 무서웠는데 저 하나만을 믿고서 그 큰 결정을 바로 내려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마음을 제 가슴에 되새겼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제 바람과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쁜 탓에 과로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었죠.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생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가 자신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분에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저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펑펑 울어서 알아본 건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저를 알아본 건지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척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화도 나고 슬프지만 저를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좌절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아픈 아내는 저렇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부터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댁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건지 애처럼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모든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만 같고 죽을 만큼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아내의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건 아내도 제주도에서 처음 본 그날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같이 합리해서 여행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여행을 방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더 괴롭다고 했던 말이 밤새도록 신경이 쓰였답니다. 제 아내의 성심이 깊은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그러면서 수술이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제발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도 자신에겐 너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 슬픈 감정보다도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지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밤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결국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던 제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인생이 무너진 듯 슬펐습니다. 솔직히 돈 몇천만 원 사기 당했던 건 정말 세 발의 피조차도 안 될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죽을 만큼 술을 마셔대기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틀어박혀서 지낸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처제가 집에 들어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떠나단 줄 아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형부 혼자서만 힘든 줄 착각하지 말라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다가 울더라고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이기적인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울고 있는 처제에게 다가가서 저도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죠. 그러다 처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계속 문을 닫아둘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게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이란 것 정도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의 처제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말하더군요. 언니 생각에 자신도 가게 근처도 못 가겠다며. 근데 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처제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좋았던 추억 가득한 가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아내가 왜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제 처제를 생각해서인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착한 심성에 그동안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던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착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가게를 가게 된 날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의 부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다음날 가게로 나갔습니다. 몇 주간 비워져 있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너무 깔끔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편지가 있었죠.
아내는 가족들과 저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답니다. 제게는 평생 행복하게 함께 지내면서 흰머리 나는 것도 보고 싶었고 우리에게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온함을 느껴줬으면 좋겠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걸 감사하게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금방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하네요. 처제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바탕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처제는 그동안 상한 음식들을 모두 정리하고 밤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바램대로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도 하였고 장사를 시작하고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처제는 언니 대신해서 잔소리할 거라며 전처럼 느긋하게 할 생각 말고 제대로 도와달라며 선전포고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꼴 단지가 뻑뻑해서 모려는 저를 핀잔 주더니 숟가락으로 치더니 순식간에 열더라고요.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은 더 편해진 처제와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 제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제가 아내를 찾아 갈 때까지 영원하겠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